오늘 정책 전선에 오브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시야가 답답하실 텐데요. 제가 팩트 제습기로 포송하게 말려드릴게요. 답답한 뉴스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오늘의 뉴사이다 팩트 기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경제 하늘에 번쩍 충격 속보구름이 떴습니다. 한국 떠난 고액 자산가 2,400명. 와, 숫자만 보면 태풍급인데요. 과연 실제 상황도 태풍일까요? 아니면 잠깐 스쳐가는 돌풍일까요? 오늘 바람의 방향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전선입니다. 부동산 대책 가짜뉴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가짜뉴스 먹구름. 소문은 빠르게, 팩트는 천천히 퍼진다고 하죠. 팩트 한 방으로 가짜뉴스 확 잡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증시 하늘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 화창한 증시 햇살이 한반도에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상승일까요? 아니면 정책이 만든 상승 기류일까요? 긍정적인 정책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보는 막고 팩트는 뚫어주는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팩트체크 사이다가 더 시원해져서 돌아왔습니다. KTV 팩트체크 사이다 중심을 잡아주는 팩트 정리왕 최대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자, 오늘 함께 팩트를 짚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책의 이면을 날카롭게 짚어주시는 분이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숫자는 정확하게, 맥락은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정책 이슈입니다. 최근에 한 경제 뉴스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거 아무도 안 믿어. 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허위 사실을 반말아먹듯 하는 가짜뉴스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자, 어떤 기사길래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네, 이게 바로 얼마 전 경제 뉴스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요.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특히 한국 떠난 고액 자산가 2,400명. 우와, 이게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자들이 한국을 죄 떠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된 건데 그 숫자가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렇죠. 이 숫자만 보면 정말로 태풍급 뉴스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실제 통계인지 아니면 해석이 정말 과장된 건지 오늘 확실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사안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 주실 분이 나오셨는데요. 산업통상부의 이용필 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업통상부 대변인 이용필입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보도자료 관련된 내용 정확하게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즌에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원하게 사이다를 한 캔씩 마시고 시작할 거거든요. 앞으로 좀 제로로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우 시원하다. 자, 그러면 이 시원한 느낌을 이어서 바로 우리 대변인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 이 기사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지금 매우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돌이켜보면 지난 2월 3일에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 부담의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다. 이 보도 자료가 보도가 됐던 것인데 그 보도 자료의 내용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네. 그 해외 기관의 자료를 이제 인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고액 자산가들이 2025년 기준으로 2,400명이 해외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에 담았고요. 이주한 규모는 24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났고 전 세계에서 세계 4위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속세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상속세의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담은 내용이 그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기는 팩트체크 요원 아랑이다. 타겟을 포착했다. 바로 이 가방 안에 든 게 그 문제의 숫자들이다. 자, 화면 보시죠. 자, 대변인님, 여기서 50%가 넘는 상속세 때문에 한국의 부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 이 통계의 출처는 무엇이며 정부가 보유한 공식 통계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저 방금 전에 보여주신 그 자료가 그 통계인데요. 네. 영국의 헨리 &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설 이민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잘못 이제 인용하면서 그대로 이제 썼는데 거기에서도 인용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우리 국세청에서 지난 2월 9일에 실제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주한 고액 자산가, 이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인데요. 3년간 연평균 139명이 해외로 이주를 했고 그 이주한 사유도 보면 상속세 부담이라고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 인용한 자료와 우리 국세청의 공식 자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139명밖에 안 되는데 그 네. 이유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통계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통계를 인용했다라는 네. 것인데 대한상인이 자산가 유출의 주된 원인이 높은 상속세 때문이다. 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문제가 된 그 영국 컨설팅 업체 자료에는 상속세 때문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 헨리 & 파트너스 자료에는 그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이주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해외로 이주하는 원인을 이제 상속세라고 그 대한상공회의소 보도 자료에서는 이제 잘못 이제 인용, 해석을 했던 부분이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또 그 보도 자료를 활용을 해서 많은 언론에서 또 상속세 부담이 우리의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전한다. 그렇게 이제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같이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거치고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사이다에서. 자, 교수님께 여쭙게요. 이런 민간 자료들이 정책 논의에 활용이 될 때 어떤 점을 좀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될까요?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그런 통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에서 자료를 만들 때에는 그러한 기준을 갖지 않고 만들 수가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 엄격하게 그 출처나 표본이나 산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더구나 이 대한상인은 법정단체거든요. 네. 법정단체라고 하는 것은 산자부의 감독을 받는 준정부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단체이지 이렇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통계를 가지고 널리 유포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좀 강력히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 상황에서 이제 산업통상부가 즉각 대한상인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대변인님, 이 감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수준의 책임을 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 문제 보도 자료의 어떤 작성 경위라든지 그다음에 자료에는 있지 않은 내용들이 왜 그렇게 포함됐는지, 그다음에 내부 검증 절차에는 뭐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뭐 담당자 문책이라든지 엄정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할지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앵커님, 네,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혼나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강아랑 앵커한테 혼이 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잘못된 통계
비공개가 만약에 확산이 되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책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가짜 뉴스로 인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한상위권은 이미 그것이 가짜 통계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당국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이제 스스로 자제해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팩트체크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자산가 2,400명이 유출됐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통계로 정책 신뢰를 흔드는 일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과 관련한 팩트체크를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팩트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책 이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짜 가짜 OX 퀴즈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랑 앵커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팩트 족집게라는 별명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걸고서 오늘 100점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속을 뻥 하고 시원하게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 한번 주시죠. 네,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한다더니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정답은? 가자!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1주택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폐지된다. 가자!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잔금일은 최장 6개월 유예해준다. 정답은? 난 그런 거 몰라. 진짜? 정답입니다. 다 맞았어요. 과하게 좋아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평소 실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대한민국 뉴스 앵커의 지식 수준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팩트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사실 요즘 이 부동산 기사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기사는요, 잘못 알려진 경우가 정말 많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조현준, 이유리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장 조현준입니다. 지난 129 대책 발표 후에 많은 분들께서 이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이유리입니다. 오늘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든든합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는 지금 과장님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과장님 두 그러니까요. 분이 나오셨을까요? 답답하셨으면. 오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 정책은 사실 내용도 워낙에 방대하고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복잡하고요. 다양하고 거기에다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도 각각의 주장이 제각각이거든요. 자, 이유리 과장님, 이달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세제, 금융, 공급과 관련해서 아주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자료들이 유포가 되어서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허위 정보들이 시중에 진짜처럼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이번에 그 유포된 자료들을 보시면
상당히 정부 정책 자료로 오인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제목과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엠바고, 130 종합대책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유포가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국민들이 그냥 보실 때에는 이게 정부에서 배포한 자료인 것처럼 오인되기가 정말 쉽게 그렇게 이제 작성이 돼서 배포가 되는 것이 한 가지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나 자극적인 내용들이 언론이나 아니면 SNS 이렇게 여러 매체를 통해 노출되었을 때 굉장히 클릭을 많이 하게 되시고 이제 검색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통 속도가 전파되는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빛의 속도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생산이 되어서 진위가 가려지기도 전에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유포가 된다라는 점이 사실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5월 9일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 부분에 대한 기사도 사실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인 26년 5월 9일자로 종료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다 보면 얼핏 전 국민이 양도세를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그런 기사들이 의도하는 바 중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들은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대다수는 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하고 거의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과연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살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상황인데 조현준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1월에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네. 국민들께서 선호하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그다음 생활 인프라도 완비된 수도권 도심에서 판교 두 곳과 맞먹는 6만 호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용산이나 태릉, 경마장처럼 큰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등 요지에 노후청사 등과 같이 복합 개발해서 청년하고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표한 부지들은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 회의라는 범정부 추진 체계의 첫 성과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실행력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청년하고 신혼부부 등의 중점 공급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만가구 공급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의 기능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밀 개발 우려 등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세계적인 국제 업무지구 중에 하나인 홍콩 유니온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주거 기능하고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50% 이상의 주택 비율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현재 용적률에 큰 변화 없이도 주택 용지 면적 비율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주택 물량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과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서울시도 기존의 6,000세대에서 8,000세대로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부 계획을 마련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활용과 관련해선 관련 기관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광역지자체들하고도 협의도 했고 또 기초지자체들까지 같이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공감대를 쭉 형성을 해왔고요. 또 공공기관 등의 시설 이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부처하고도 사전 협의를 하고 또 개별 부처들이 그 기관들하고도 또 사전에 이렇게 좀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급 규모나 방식에 있어서 일부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들하고 관계기관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쟁점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사실 이 오늘 정책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수도권의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정돼 있는데 수도권 공급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문제를 삼고 또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그게 되겠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힘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교수님. 119 공급 대책과 관련된 우려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우려되는 점들 중에 나오는 점들 중에 이렇게 소규모로 공급되는 것이 영향이 있겠느냐. 그리고 공급한다고 해도 실제로 공급 시점은 한 5년 정도 걸릴 텐데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수도권 이 주택 문제라고 하는 거는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정책이 제대로 되면은 이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단기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보다는 훨씬 느리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공급 대책으로 전체적인 정부의 어떤 사인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인구 구조 변화나 그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전체적인 정책들이 들어간다면 저는 이런 공급 대책만으로도 사람들의 인식,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향후에 점점점 그 변화의 방향이 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혹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집이 공급되는 건 5년 후지만 부동산 시장의 신호는 지금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정확합니다. 멋있었나요? 네. 최고인데요. 감사합니다. 아, 네. 열심히 멋집니다. 네. 이 어렵고 정말 까다로운 부동산 정책, 왜곡된 정보가 정책 추진에 끼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유리 과장님? 네, 그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의 정책이 사람들에게 심리, 의식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제 즉각적으로는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왜곡된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시장에 유포가 되고 확산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에 대해서 수요가 좀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요를 왜곡을 시키고 가수요를 불러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수요의 쏠림 현상을 가져온다든지 해서 그 왜곡된 시장 때문에 정부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갈 수도 있고 해서 정책의 왜곡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고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진짜 정보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정책들이 유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마치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방향성이 다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네. 혼란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팩트체크 정리 들어갑니다. 내가 사는 집, 살 집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 관심이 많은 만큼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여러분, 카더라식의 지라시 믿지 마시고요. 또 마구잡이 의혹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저희 뉴사이다를 통해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강인커 방송 시작 시간이야. 나만 없어. 뭐가 없어? 이거 보세요. 땡땡전자, 땡땡 닉스. 아, 이거 정말 이거 보세요. 오늘 100 넘게 올랐어요. 근데 강인커는 그게 없는 거야 지금? 있어요? 아니 뭐. 진짜 나만 없어. 네, 자 강아랑 앵커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밥 한번 사세요. 그렇습니다. 요즘 없으면 뭔가 좀 섭섭하고 있으면 신나는 사람들 바로 5천을 넘어서 6천 시대를 맞고 있는 주식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네. 네, 국민들은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굿뉴스 코스피 5천 시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네.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남아주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남아주입니다. 오늘 국세청의 주식시장 관련한 정책을 아주 편안하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남아주 과장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혹시 두 분께서는 요즘 코스피 상승에 따른 효과를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교수님부터. 네. 다른 분들께 많이 양보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강아랑 앵커과 하시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네. 자, 과장님. 코스피가요. 네. 사실 그 전에 많은 정부들에서 코스피 몇 천, 코스피 몇 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5천을 이렇게 단시간에 넘어서 6천을 향해 가는 이 상황을 과장님이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다른 많은 일들도 그렇지만 예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여러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인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일관되고 강력하고 또 단호한 긍정적인 신호는 계속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가 지수도 이런 신호에 부응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거겠죠?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정상화, 그래서 가치 정상화가 되었다. 요새 들리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정부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쭐게요. 이 코스피 상승이 사실 반도체의 호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건 맞죠. 그렇지만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한 몫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밸류업, 그러니까 뭐 가치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주식가치 정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정부 정책은 저는 상법 개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로 이 대주주들, 지배주주들이 사익적인 차원에서 이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소수주주들, 네.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이해가 그동안 이익이 많이 침해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미국 주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다른 많은 투자자들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었다. 이제 정확하게 어떤 기술이라던가 이런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나도 같이 동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판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정말 효과를 발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국세청에서 지금 이 주식시장 분위기에 호응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요? 사실 클릭 한 번만으로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릭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이제 국내 주식 투자가 많이 늘면서 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혹시나 있을지를 모르는 오류 가능성은 줄이는 방향으로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식 양도세 신고 시 납세자가 종목, 수량,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 여러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했고 일부라도 빠지면 수정 신고나 가산세 부담이 있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홈택스의 주식 양도세 미리 체험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예, 신고 화면에 증권사에서 수집한 주식 양도 내역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 후 혹시 틀린 점이 없다면은 그대로 클릭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서 신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일 날짜, 동일 종목 거래를 자동 합산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신고 화면의 세액 계산 흐름에 맞춰 직관적으로 재구성하여서 보다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사실 제가 아까 상황극에서는 뭐 주식을 네. 좀 가진 사람처럼 나왔지만 저도 주식을 잘 모르거든요. 정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연기는 느낌이. 연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쭙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 기업이나 이런 데 투자를 네. 제가 하고 싶어도요. 여기에 투자하면 뭘 좀 특례 같은 거 혜택을 네. 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나 보유 기간 등의 요건이 조금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납세자들 스스로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이에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 신고 전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에 답하면은 비과세 해당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서비스를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더욱더 통해서 보다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KTV와 그 국세청이 거의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건물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네. 밤에 퇴근할 때 보면 국세청은 정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 큰 건물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었군요. 네, 맞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제가 주식을 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코스피 7,500까지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주식을 좀 사도 괜찮을까요? 사실 앞으로는 이제 미래에 얼만큼 벌어들일지에 관한 어떤 미래 전망, 성장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이렇게 선별해서 그리고 국내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믿고 같이 가야 되는 거여서 주식 투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좀 선별해서 잘 하시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집에 가서 생각 잘 해보시고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네. 자, 과장님, 앞으로 지금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세청에서도 제도적인 노력을 계속 하실 거죠? 네. 저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세청의 역할은 납세자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단순히 안내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납세자 맞춤으로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팩트체크 정리 들어갑니다. 집과 땅, 부동산에만 올인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코스피가 5천, 6천을 넘어서 국내외에서 전망하고 있는 7,500으로 향하기까지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책들이 더 좋은 성과들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코스피가 계속 빵긋 웃을 수 있도록 팩트체크는 계속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정책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사실처럼 보였던 숫자, 그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던 정보들. 저희 뉴사이다는 앞으로도 잘못 알려진 정책이 있다면 끝까지 따라가서 정확하게 바로잡겠습니다. 네, 사실 가짜뉴스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100여 년 전 1923년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이 관농 대지진이 일어나서 아수라장이 됐던 그때 최악의 가짜뉴스가 퍼집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근거 없는 헛소문이 신문에 사실인 것처럼 실리면서 결국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가짜뉴스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는 앞으로도 오보의 먹구름은 걷어내고 팩트의 햇살은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신 한 문장 정리 들어볼까요? 네, 일명 명언 공작소인데요.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명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만든 명언이 화장실에 붙는 그날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세영 교수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명언 하나 만들어 주시죠. 네, 부동산 정책은 투기가 아닌 실거주가 답이다. 촌철살인입니다. 남아주 과장님, 코스피는 뭘까요? 코스피 5천은 우리 경제의 진짜 실력이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자, 우리 강아랑 앵커도 한번 명언 남겨주시죠. 코스피 7,500 같이 가자! 네, 애절합니다. 저는 우리가 맨 처음에 다뤘던 주제인 통계를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계는 떡이다.
왜요? 맛있지만 잘못 먹으면 체하니까. 아. 괜찮았나요? 네. 다음 주엔 사이다랑 같이 떡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저는 이 명언이 화장실에 붙는 그날까지 계속 하랍니다. 자, 속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팩트의 힘,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 다음 주에 더 시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